자, 두 번째로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첫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고, 이 두 번째는 뭐 보강의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 실제 대면 강의에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두 번째 강의 영상을 띄워 보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은 에너지와 생명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연력학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간단하게나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너지와 생명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화면을 보면요, 반딧불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밤에 좀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반딧불이 이제 빛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청정한 구역에서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화학적으로 보면 또 생화학적으로 보면 화학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분자에 저장된 에너지, 다시 말해서 ATP를 빛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발광, 뭐 바이올로지컬 루미너센스라 얘기하는데,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대사 활동,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이죠. 결국은 대사 활동을 크게 이제 나누면 이화와 동화로 나눌 수 있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쓰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변환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에너지 변환에도 물리학적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물질 대사, ATP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볼리즘, 요즘 메타 시대이긴 하지만 메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변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은 물질이 대사가 된다. 대사가 된다는 것은 물질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가 6개 CO2가 변화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 또는 작은 물질들이 중합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정의를 할 때는 생명체의 화학적 반응이다. 그래서 생명체가 이뤄내는 화학적 반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물질에 대한 것들을 변화시키지만 결국은 에너지도 변환시키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스를 분해를 해서 6개의 CO2를 만들어낸 다음에 최종 목적은 뭐냐면 ATP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글루코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ATP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그때 보면 여기서 이제 A에서 D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죠. 원 스텝으로 물론 갈 수도 있죠. A에서 D로. 그러나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사 과정을 보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효소가 관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2학년 때나 이제 올라갔을 때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대사 경로가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보면 효소가 관여되는데 크게 두 경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A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이화 작은 경로, 그래서
catabolic pathway, 동화 경로, 동화 작용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atabolic pathway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사 과정 중에 대사 물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ATP로 전환이 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동화작용 경로라는 것은 생성된 ATP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합성이나 이런 쪽에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화작용 경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 에너지를 프로듀싱 하는 것이고요. 동화작용 경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컨섬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근데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화학 물질에 대한 얘기니까요. 화학 물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도 다 화합물이 깨지고 합성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화합물에서 보면은 합성과 분해 또 이런 것들이 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형태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운동 에너지죠. 어떤 물질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에너지, 물질의 상대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것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공을 여기 이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당구공을 큐대로 쳤을 때 다른 당구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내가 가해진 에너지가 운동을 통해서 다른 당구공을 맞춘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에너지, 분자들의 무작위,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 분자들의 무작위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열이 높을 때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할 것이고요. 열이 낮을 때는 분자의 운동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생기는 열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치 에너지, 뭐 영어로 포텐셜의 에너지인데요. 사실 이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활동적이진 않은데 물질의 위치 또는 구조 때문에 물질이 갖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화학 에너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인데요. 화학 반응의 어떤 구조, 1차냐, 뭐 2차 결합이냐, 또는 C하고 C 간의 결합이냐, C하고 O하고 결합이냐, 이런 결합에서 기존에 가질 수 있는, 결합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깨지거나 또는 합성이 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를 어떤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이제 화학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의 변화, 그림 6.2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변환이 된다. 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위치에서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다이빙 돼 있으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로서. 다이빙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이빙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높은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변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가 있을 때는 낮은 위치 에너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낮은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환의 법칙인데요. 그러면 이 에너지 변환들, 일단 물질 사이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메타볼리즘 얘기를 했었는데요. 에너지 변환에 관한 학문,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서모다이나믹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생물학에서 연력학을 다루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고 정의인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연력학에서 이루어진 연력학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하기 전에 정의로서 개, 주변 환경, 우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시스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뭐 세포면 세포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주변 환경, 서라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우주라고 하죠.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린계하고 고립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열린계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계와 고립계를 나눈 기준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열린계라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랑? 개하고 주변 환경 사이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또 물질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안쪽에서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열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열린계입니다. 고립계라는 것은 반대죠.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린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력학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연력학에 너무나 유명한 법칙이 있죠.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여러분 잘 알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는 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불곰이죠. 불곰이 물고기를 먹었을 때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유기물이죠. 유기물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유기물의 화합물, 아까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죠. 화학적 에너지, 이 화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켰는데 이건 먹은 만큼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 이게 에너지가 변환이 될 거다. 이렇게 단순히 에너지가 전환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모든 에너지 전달 또는 변형, 뭐 예를 들어서 식품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우주의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여기서 항상 보면 불금을 시스템으로 놓고 나머지 거를 예를 들어서 서라운딩 해서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라는 의미인데요.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에너지 전달 또는 변형이 우주의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화학적 질서와 무질서인데요. 생물계,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불가사리, 하나는 다육식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굉장히 질서정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형태 또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질서가 존재한다는데 개의 질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서라운딩에 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엔트로피는 생물계 자체 엔트로피는 감소하나 서라운딩은 그만큼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는 증가되고 전체 우주 그러니까 서라운딩과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 어떤 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어떤 시스템의 여러 가지 반응들은 서라운딩하고 연계되어 있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생물계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연력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free energy, 자유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까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할 건데요. 온도와 압력 일정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화학 반응에서 보면 어떤 정해진 조건 하에서 온도 압력 일정하죠. 그래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의 에너지를 자유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수행한다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화학적인 반응에선 어떤 A라는 물질이 B로 변한다거나 또는 이 변한다는 것은 깨질 수도 있고 합성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다 일이죠. 그래서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에너지를 우리가 자유 에너지라고 한다. 그 델타 G를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델타 G라는 것은 gives free energy라는 얘기고요. 그럼 A에서 B로 갔다. 그럼 A가 처음 물질이고 B가 최종 물질을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자유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A 개에 대한. 그리고 B 프로덕트, B의 최종 물질에 대한 자유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 이 자유 에너지가 변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자유 에너지에서 A의 자유 에너지를 뺀 값을 델타라는 것은 뭘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걔가 변할 때 발생하는 자유 에너지의 변화가 얼마냐? 그래서 델타 G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델타 G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뭐냐면 처음에 A라는 에너지보다 B라는 자유 에너지가 작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B-A를 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니까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 거라는 거죠. 이건 손해본 거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 반대로 어떤 에너지를 얻어서 어떤 물질이 합성이나 분해가 됐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G. 그러니까 산물에서 B에서 A를 뺀 것이 0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는 에너지를 받은 거거든요. B가 더 높은 거잖아요. 에너지가, 자유 에너지가. 그럴 때는 우리가 에너지 흡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엑서고닉, 그다음에 엔더고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방출성 반응 또는 에너지 흡수성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용어는 뭐냐면 데피니션은 엔탈피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무질서도라고 죄송합니다. 엔탈피, 열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heat inside, 그 어떤 개가 어느 정도 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대부분의 이 열의 양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물질의 케미컬 본드에서 나오는 거죠. 케미컬 본드가 무엇이냐? 또는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뭐 삼중결합이냐?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어떤 때는 열을 잃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열을 얻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 엔탈피 변화, 앞서 얘기했던 자유에너지는 델타 G라고 얘기하고 엔탈피는 델타 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열 에너지가 B에서 열 에너지를 얘기했을 때 B에서 있는 열 에너지에서 A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빼준 값이 되는 거죠. 발열 반응이 됐을 경우에는 또 흡열 반응이 됐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거 비슷하죠. 발열 반응이 됐다. 그럼 열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A에서 B를 갔다. 그러면은 델타 H는 0보다 작을 것이고요. 흡열 반응이 됐다. 그럼 B가 오히려 열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H는 0보다 크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무질서도 얼마나 질서가 없어지느냐. 전체의 우주의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개에 대한 무질서도는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 보면 자유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를 세 개를 설명했는데
이 세 개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거는 파이널로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T 뭐 절대 온도. 아까 이런 모든 자유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을 하는 뭐 에너지 또는 열, 그 다음에 무질서도 증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델타 G가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같다, 0보다 높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0보다 작다 델타 G가 깁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럴 때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G가 0과 같다 그러면 평행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델타 G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spontaneous reaction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델타 H란 대부분의 반응들이 발열 반응이거든요. 델타 H. 그러니까 이거를 델타 G가 0보다 작게 되려면 어떤 반응이 A에서 B로 갈 때 발열 반응도 있을 수 있고 흡열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반응들이 보통 A에서 B로 갈 때 발열 반응이죠. 그러면 델타 H는 0보다 작죠. 발열 반응일 경우는. 왜냐하면 B가 생긴 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델타 S인데요. 일반적으로 델타 S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는 얘가 무질서도적으로, 물론 전체 우주는 무질서이지만 개에서도 많은 것들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것도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델타 G라는 것은 발열 반응일 경우 또는 무질서도 증가하는 쪽 반응이면 델타 G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반면에 흡열 반응일 경우는 이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려면 델타 S, 즉 무질서도가 굉장히 흡열 반응에서 나온 수치보다는 델타 S, 마이너스 T 델타 S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려면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델타 G를 작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델타 H를 마이너스 값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혹시나 플러스가 되더라도 뒤항이 더 마이너스가 되면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에너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높고 낮은 것 또는 확산, 화학 반응 다 관련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높고 낮은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더 많은 자유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많다, 자유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위치 에너지 내려올 수 있지만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 높이 있다는 것 항상 불안정하죠. 덜 안정적이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화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있다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또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회적인 소셜에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에너지라는 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는, 그러니까 더 작은 에너지로 가는 거죠. 델타 G라는 것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징은 높은 에너지는 덜 안정적이었던 것에 반하면 낮은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고 대신에 많은 작업 능력이 없는 거죠. 일단 내려왔으니까 다시 똑같은 걸 하려면 다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리에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위치로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력 운동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가 높고 낮은 것. 그리고 이제 확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있던 것이 잉크를 하나 뿌렸을 때 물에 이게 확산되는 정도 있죠. 이거는 염료가 있는 것들이 무작위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델타에서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어떤 개가 뭉쳐있던 것이 확산되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 확산되는 게 델타 H,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델타 S 값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거 되겠죠. 또 화학 반응, 아까 위치 에너지 한 종류라고 그랬었는데요. 이 화학 반응이 깨질 때, 그래서 포도당에서 작은 분자로 깨질 때 보면 이 분해되는 것들이 일단 프리에너지도 프리에너지지만 이런 것들 보통 보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델타 H 값이, 그러니까 H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발열 반응이니까. 또 하나 한 분자가 두 분자 또는 여러 분자로 잘라지면서 무질서도 델타 S도 더 증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스의 프리에너지 같은 경우 그 안에 열에 대한 열 에너지도 있고 또 무질서에 대한 항도 있다. 두 가지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방출,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면 엑서고닉, 엔도고닉에서 에너지 방출성, 에너지 흡수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흡열 반응, 발열 반응으로 되어 있는 사실 델타 H에 대한 의미거든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엑소더믹, 엔도더믹 이거는 흡열 반응 반응 델타 H에 대한 얘기고요. 엑서고닉, 엔도고닉 헷갈리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책에는 이 델타 H와 델타 G를 좀 헷갈려 서로 혼동해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을 없애고 엑서고닉, 에너지 방출, 에너지 흡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반응을 보면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을 했을 때 엑서고닉이죠. 예를 들어서 방출성, 에너지 방출에 대한 얘기죠. 깁스 프리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낮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델타 G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0보다 낮은 거죠. 당연히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이런 거, 자유에너지가 반응물의 생성물로 증가가 됐다.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델타 G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결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평형과 자유에너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거를 이제 평형 상수를 도입을 할 건데요. 평형과 자유에너지, 이제 고립계하고 열린계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랬었잖아요. 자유에너지가 변화가 제로다. 그러면 평형이 되었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고립된 수입기, 그러니까 A라는 통, B라는 통,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좀 높잖아요. 만약에 터빈을 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A통에서 B통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 터빈을 돌리죠. 아주 델타 G 값은 0보다 작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는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델타 G 값은 0인 거예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립계에서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생명체에서 이렇게 델타 G가 0이 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립계처럼 어떤 물질 대사가 평형에 도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열린계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린계에서 평형과 자유에너지인데요. 열린 수력 발전기를 가지고 우리 대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터빈을 돌리는데 여기서 계속 수돗물을 틀어주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평형에 도달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수는 없고요. 항상 델타 G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델타 G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다단계 열린 수력 발전기라는데 우리 생체 대사에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A에서 D로 바로 한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A, B, C, D가 되어져 있는데 각 단계별로 엔자임이 관여가 되고 각 단계별로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0보다 작고 그다음에 0보다 작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낮아질 거냐 여러 단계로 질 거냐 그거는 대사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대사 과정이 원 스텝으로 되느냐 대사 과정이 몇 대 멀티 스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이렇게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기에서 열린 수력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고립된 아이솔레이티드 계에서 우리 대사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겠죠. 자, ATP 에너지 공급인데요. 자, 에너지 대사를 한다는 것, 캐타볼리즘, 에나보질리즘을 얘기를 했는데 이화작용과 그 다음에 동화작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화작용을 해서 ATP를 합성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글루코스를 가지고 이화작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글루코스에 있던 어떤 에너지가 ATP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ATP로 다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있는데 칼로리의 대부분이 ATP로 저장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ATP가 에너지 커런시라고 얘기하죠. 에너지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커런시가 되는 이유, 그럼 결국은 이 ATP 자체의 케미컬 본드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ATP 구조 보면 여러분들 라이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덴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이전에 배웠을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페이트 3개가 있죠. 그래서 ATP라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 케미컬 본드가 굉장히 프리 에너지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배웠죠. 포스페이트와 포스페이트 할 경우에는 언하이드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언하이드라이드 본드라고 하죠. 인산 언하이드라이드 보통 얘기하죠. 여기도 인산 언하이드라이드 있고요. 여기하고 결합은 에스터 본드인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케미컬 본드도 어떤 거는 프리 에너지가 높은 데 있고 어떤 데는 낮은 게 있습니다. 깨질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언하이드라이드 본드가 깨질 때는 굉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안에 높은 하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에스터 결합, 여기는 언하이드라이드 본드고요. 이 에스터 결합은 훨씬 떨어진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ATP가 ADP, PI로 될 때, 또는 ADP가 AMP, PI로 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ATP에서 ADP, PI로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생체 내에서 많은 반응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데노신 3포스페이트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2 인산이 되고 PI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쓸 거냐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화학적 작용을 하는가 그러면 캐타볼리즘으로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됐어요. 그럼 ATP는 동화작용을 위해서 케미컬리 활용이 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글루타믹 애시드가 글루타민으로 변환된다. 그러면 글루타믹 애시드가 산이죠. 암모니아를 붙이는 것 그러면서 글루타민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글루타믹 애시드는 카보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하고 결합되면서 아마이드 그룹을 가지고 되는 거죠. 글루타민이라는. 근데 여기에서 A에서 그러니까 글루탐산으로부터 글루타민으로 만들어질 때 델타 G 값은 그러니까 여기 프리 에너지와 여기 프리 에너지 차이는 오히려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3.4kcal/몰이 있죠. 그러면 델타 G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계에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favorable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스판테니어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글루타믹 애시드도 필요하고 글루타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프로테인은 글루타믹 애시드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글루타민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델타 G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ATP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짝풀림이라는 커플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자란 에너지를 ATP가 공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믹 애시드에 ATP를 해서 포스페이트 붙이고, 그러면 이 글루타믹 애시드가 인산화된 중간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사실 이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효소가 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화학 시간에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되고, 그러면 여기 ATP에서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는 게 그대로 이 중간 대사산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NHC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글루타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반응, 그 다음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포스페이트가 이제 중간 산물이 되면서 두 개의 반응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플링을 해주는 거죠. 중간 대사산물이. 그래서 이게 이제 커플링 된 물질이 되는 거죠. 인산의 중간 물질. 그러면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글루타믹 애시드가 암모니아를 받아서 글루타민이 될 때 이게 델타 G 값이 3.4kcal 플러스가 돼 있죠. ATP가 ADP, PI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얼마 소모가 되냐면 7.3kcal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델타 G가 플러스였지만 ATP가 사용이 되면서 이게 중간 커플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A 반응과 이 B 반응, ATP와 ADP가 두 반응이 짝 물림이 되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넷은 마이너스 4점 정도 되는 마이너스 4kcal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9kcal. 그러면 A 반응만 있을 때는 이 반응 도저히 스판테니어스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데 B라는 반응, ATP가 가수 분해된 게 서로 두 개가 짝 물림, 커플링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반응은 뭐예요? 글루타믹 애시드가 글루타민으로 가는 반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합성할 때 ATP가 커플링으로 사용이 된다. 에너지를 백업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일이라는 게 항상 합성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트랜스포트, 어떤 물질을 바깥쪽으로 내보낸다거나 어떤 물질을 안쪽으로 내보내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 트랜스포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어떤 트랜스포터, 멤브레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그리고 이 리간드, 이 어떤 컴파운드는 멤브레인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멤브레인은 트랜스포터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왜? 이 물질은 워터 솔루블 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송 단백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수송 단백질은 여러분들 나중에 수송 단백질에 능동수승과 수동수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동수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동수승은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능동수승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수승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게 낮은 농도고요. 바깥쪽에 높은 농도가 있기 때문에 ATP가 커플링 되었다고 보면 돼요. ATP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여기는 이제 이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건데 앞서 얘기 비슷한 것처럼 에너지를 주면서 여기에 있던 낮은 농도의 용질, 물질을 바깥쪽에 높은 농도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안쪽에 있는 게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 필요 없죠. 높은 농도 낮은 데 들어가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송 단백질에도 ATP가 사용이 되면서 일종의 커플링이 된 거죠. 그래서 수송 단백질에도 이런 델타 G 값이 0보다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기계적인 운동도 할 수 있겠죠. ATP 에너지 사용해서. 보통 소낭,
이런 피지컬이 움직이는데 그냥 디퓨전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그러니까 액틴이죠. 어떤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이용해 이런 액틴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필라멘트, 마이크로 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모터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모터 단백질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려면 ATP의 화학적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 모터 단백질을 활용해 가지고 이 세포 골격이죠, 스켈리톤이죠, 세포 안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런 소낭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 비공유적으로 해서 이 모터 단백질의 무브먼트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ATP를 가수분해해서 이 세포 골격의 선로를 따라서 어떤 소낭이 움직이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TP라는 것은 어떤 합성하는 데 관여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트랜스포트에도 관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계적인 운동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건 다 뭐냐면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프리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프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A, B, C 세 가지 어떤 운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TP 이제 회로인데요. 그럼 ATP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세포 내의 어떤 분해 물질들이 예를 들어 이화작용으로 ATP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에너지 커런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화작용으로부터 에너지, 뭐 거기에 보면 글루코스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 ATP로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 거죠. 에너지로. 그러나 이 저장된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하이드라이드 본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ATP가 깨지면서 ADP-PI로 되면서 여러 가지 세포 작업을 위한 합성에 대한 거, 그다음 트랜스포트 또는 어떤 물질의 소낭의 무브먼트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P를 들 수 있고 이 이후에 필요한 냉도, 이게 지금 네 번째 PPT인데요. 네 번째 PPT 중에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제 반을 잘랐는데 나머지 반은 상황 봐서 이제 더 추가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3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지난번에 단백질까지 했는데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마무리 짓고 이 부분은 혹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리 이제 예습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수업을 하고 다음 주 이제 시험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